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2030 청년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레버리지 ETF에 생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배, 3배 수익률의 달콤한 환상에 취하다가 하루아침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증발하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죠. 전문가들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기형적으로 30-40%에 달한다며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해외 ETF 투자자들이 평균 25% 수익을 낼 때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평균 33%의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ETF는 본래 안전한 분산 투자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양날의 곰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청년들은 손실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계속해서 뛰어드는 걸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7살 정현 씨를 만났습니다.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ETF 투자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몇 번 수익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5천만 원까지 불렸거든요. 솔직히 5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으면 그것도 샀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정현 씨가 최근에 집중한 건 메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40%나 빠진 시점인데도 지금이 바닥이니까 기회다 라며 과감하게 진입했거든요. 주변 선배들이 말렸지만 오히려 다들 겁먹었을 때가 기회 아닙니까? 라며 반박했죠.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 명쾌했습니다. 빠르게 크게 한 방에 이익을 내는 것. 월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을 주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형, 제 친구들 다 이렇게 투자해요. 평범하게 저축하면 10년 모아봤자 5천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집도 못 사고 결혼 자금도 안 되는데. 정현 씨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그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 아파트 시세는 10억이 훌쩍 넘었고 주변 친구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래요. 레버리지는 그에게 불안한 미래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회사 동기들은 점심시간마다 HTS 화면만 들여다보고 퇴근 후엔 유튜브에서 레버리지 투자 영상만 찾아봤대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저는 지금 도박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32살 효남 씨는 정현 씨보다 조금 먼저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한 선배격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로 단 석 달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렸거든요. 1,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마법을 경험한 거죠. 통장에 3천만 원이 찍히는 걸 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대요. 그때 진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고 다녔죠. 회사 후배들한테 투자 조언까지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효남 씨는 수익을 현금화하지 않고 더 큰 수익을 노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에 전액을 몰았거든요. 엔비디아로 2배 벌었으니 3배 레버리지로는 3배 이상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고점에서 진입한 지 한 달 만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눈 뜨면 계좌에서 수백만 원씩 증발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미국 증시 확인했는데 볼 때마다 마이너스였죠.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화장실 들어가서 계좌만 들여다봤어요. 효남 씨는 손실을 메우겠다며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1,000만 원을 깼고 예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신용카드 값을 못 낼 지경까지 갔는데도 한 번만 더 반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물타기를 계속했대요. 결국 최종 손실은 60%를 넘었고 800만 원이 넘는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효남 씨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중독이었다고 고백했죠. 상승장에서 맛본 달콤함이 하락장의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었던 겁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2배, 3배로 만들어주지만 손실도 똑같이 증폭시킨다는 냉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2030 청년들은 이렇게 위험한 투자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참담한 현실이 보입니다. 바로 결혼자금 마련이라는 절박한 목표 때문이거든요.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최소 1억에서 2억은 있어야 한다는 게 청년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입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예물, 혼수, 예단, 결혼식 비용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기본이라는 거죠. 문제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그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졸 신입 초봉이 3천만 원 안팎인데 월세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하거든요. 10년을 꼬박 모아봤자 6천만 원.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몇 억씩 더 올라가 있죠. 강남 아파트는 이미 30억을 넘어섰고 변부리 소형 아파트도 10억은 기본입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공포는 과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식시장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게 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이후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고위험 상품 투자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특히 2030 세대의 투자금 중 30에서 40%가 이런 상품에 몰려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반 ETF가 아니라 2배, 3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에 청년들의 돈이 쏠려 있다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건 시가총액이 작은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의 한국 투자자 지분이 무려 4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주식 투자는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못 이루니까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청년 세대를 레버리지 투자로 내몰고 있는 거죠. 절망이 청년들을 두박판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얼마나 수익을 냈을까요? 데이터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일반 해외 ETF 투자자들이 평균 25%의 수익을 거둔 같은 기간 동안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평균 33%의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같은 시장에서 투자했는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는 게 믿기지 않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함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 원인은 잘못된 타이밍 예측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인버스로 하락에 베팅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레버리지로 상승에 베팅했거든요. 시장의 꼭대기와 바닥을 맞추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조차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타이밍 예측에서는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은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10번 중에 7번을 틀리면 레버리지 특성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난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가가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원금은 1% 손실이 나는데 2배 레버리지는 4% 손실이 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해도 레버리지 투자자만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횡보장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 본전 생각에 물타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더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원금은 눈 녹듯이 사라지죠. 통계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산을 갉아먹는 파괴 무기라는 사실 말이에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증시가 화랑을 맞으면서 주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죠. 그런데 이번엔 2030 청년들만 주식시장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중장년층도 대거 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48살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12년 뒤면 정년퇴직인데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퇴직금 받아봤자 2억 정도일 텐데 그걸로 3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김 씨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은행 금리는 바닥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비 보탰는데 이제는 1억을 넣어도 이자가 월 3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모아서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어요. 20년 뒤 은퇴했을 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저랑 아내 용돈 주체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실제로 요즘 4050 세대 사이에서는 월급쟁이로 평생 일해봤자 부자 못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은행 적금으로 집도 사고 자식 대학도 보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적금 이자가 연 10% 넘었지만 지금은 3%도 안 되죠. 결국 중장년층에게도 주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월급과 퇴직금만으로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죠. 청년들이 결혼자금 때문에 주식에 매달린다면 중장년층은 노후 생존 때문에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주식에 인생을 거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 자금 때문에,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 때문에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정작 한국 증시는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세요. 2004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3000선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한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3배 이상 올랐는데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 사느니 미국 주식 사는 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주주들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일반 주주들은 손해만 보는 구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쪼개기 상장입니다. 알짜배기 사업부만 떼어내서 따로 상장시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IT 사업부가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IT 사업부를 떼어내서 자회사로 만들고 따로 상장시켜버린 거예요. 모회사 주주들은 알짜만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자회사 주식은 대주주 일가가 싸게 가져가서 큰 돈을 버는 구조였죠. 여기에 오너 리스크까지 더해집니다. 경영진이 횡령하거나 비자금 조성하다가 걸리면 주가는 폭락하거든요. 투자자들은 이 회사 대주주가 언제 사고 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기업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주주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구조. 이게 바로 한국 증시를 망치는 핵심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제평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3년 발표된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평가 보고서 CG워치를 보면 한국이 조사 대상 12개국 중에서 겨우 8위를 기록했거든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우리나라가 기업 지배구조에서는 아시아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태국,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순위였어요. 평가 항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 정보 공시의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같은 기본적인 항목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은 주주를 위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총수 일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였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배임, 횡령, 탈세 같은 경제범죄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이 무려 437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1년에 평균 27명꼴로 기업 총수나 경영진이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기업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대주주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뉴스가 터지는 겁니다. 주가는 하루아침에 20%, 30% 폭락하고 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또 안게 되죠. 이 회사 언제 또 사고 터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한국 투자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결국 이런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같은 매출,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주가가 30-40% 낮게 형성되거든요. 투자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한 할인율을 매긴 거죠. 그리고 그 돈은 한국을 떠나 미국,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드디어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1,500만 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 키워놨더니 대주주들만 배불리고 우리는 손실만 본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가 거세졌죠. 특히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좋은 사업부는 빼가고 남은 껍데기 회사 주식만 쥐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회사 주식은 대주주 일가가 싸게 가져가서 상장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거든요. 투자자들은 이건 합법적인 약탈이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헐값 합별이었지요. 자회사와 모회사를 합칠 때 일부러 모회사 주가를 떨어뜨려서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법이었죠. 예를 들어 정상 주가가 10만 원인 회사를 5만 원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합병하면 대주주는 2배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핵심 내용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당한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의무화했죠.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기업은 대주주 일가의 것이 아니라 주주 모두의 것이다 라는 원칙이 법으로 명문화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디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거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느냐 하는 거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하는 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단타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초단타 매매가 판을 치고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 돈만 빼먹는다는 인식이 팽배했죠. 이런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버리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장사 중 47개 기업이 총 8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배당도 크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배당을 잘 안 줬거든요. 대주주 일가만 챙기고 일반 주주들한테는 쥐꼬리만큼만 나눠줬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배당 성향 30% 이상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배당을 2배 가까이 늘렸어요. 쪼개기 상장 문제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모회사 주주 동의 없는 자회사 상장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앞으로는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 쪽에서 이익 챙기는 일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 한국 기업이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고 그 돈이 다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기업이 주주 환원을 늘려도 투자자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버리지로 손실 본 청년들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주식으로 단기간에 대박 나겠다는 환상입니다. 정현 씨처럼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면 결국 효남 씨처럼 큰 손실만 보게 되거든요. 주식은 복권이 아닙니다.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가 성장하는 만큼 내 자산도 함께 커지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에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30년 넘게 들고 있으면서 배당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과 함께 성장한 거죠. 물론 우리가 버핏처럼 될 순 없어도 그 철학만큼은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효남 씨는 왜 800만 원을 날렸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레버리지에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예금 깨고 카드값도 못 낼 지경까지 간 건 명백한 과욕이었죠. 투자의 환급률이 하나 있습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본으로만 투자하라. 생활비, 비상금, 결혼자금처럼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주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고 그게 바로 손실의 시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의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2배, 3배 수익률은 달콤하지만 그만큼의 손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차라리 우량 기업 주식을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100배 낫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시장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한국 증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겨도 투자자 스스로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감당 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투자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증식이 가능해집니다. 레버리지 도박이 아니라 다치 투자로,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투기가 아니라 동반 성장으로. 이제 한국 증시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